안녕하세요. 작년 한 해 금융시장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분명히 이렇게 되어 하는데 왜 정반대로 가지? 네네. 많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마치 상식처럼 여겨졌던 경제 공식들이 막 여기저기서 깨지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저만 해도 작년 가을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대출금리도 좀 숨통이 트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오르는 걸 보고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 금융 전문가 오건영 된장의 시장 분석 내용을 보면서요. 지난 한 해 동안 도대체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기묘한 움직임의 실체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알던 세상의 경제 지도가 정말 바뀌고 있는 건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시죠. 그럼 가장 기묘했던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금리 이야기입니다. 보통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장금리도 따라서 내려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교과서적인 설명이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24년 9월부터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1.75%나 내렸는데 시장의 바로미터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오히려 3.6%에서 4.2%로 올랐습니다. 네. 30년 만기 국채는 3.8%에서 4.85%까지 더 많이 치솟았고요. 이건 뭐 부모가 아이한테 밥 먹어라 했더니 갑자기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격 아닌가요? 하하,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작년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탈동조화, 영어로는 디커플링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 거죠. 아, 탈동조화. 네. 중앙은행이 아무리 방향을 제시해도 시장이 싫은데요 하고 제 갈 길을 가버린 겁니다. 아니, 왜 말을 안 들었을까요? 이 기묘한 반항의 이유를 자료를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나 되는군요. 첫 번째는 뭔가요? 혹시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그랬던 건가요? 정확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성장입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미국 경제가 워낙 탄탄한 모습을 보이니까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굳이 금리가 빨리 내려갈 필요가 있나? 이런 인식이 시장에 퍼진 겁니다. 아하.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죠. 미국의 성장만으로는 전 세계적인 금리 상승을 다 설명하기엔 뭔가 부족해 보여요. 자료를 보면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성장이 부진했던 국가들의 금리까지 함께 올랐다고 나오잖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미국 혼자 잘 나간다고 유럽까지 금리가 오르는 건 좀 이상한데요? 여기서 두 번째,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원인인 재정 문제가 등장합니다. 재정이요? 쉽게 말해 정부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막대한 돈을 풀었죠. 그 돈은 결국 국채, 즉 나라빚을 내서 마련한 건데 이 국채 발행 물량이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에 국채라는 상품 공급이 갑자기 확 늘어난 거군요.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서 공급이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질문하신 왜 유럽 금리까지 올랐는가에 대한 답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국채는 전 세계 모든 금융상품의 기준점, 일종의 앵커 역할을 하거든요. 아, 기준점. 네.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다른 나라 국채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겠죠. 투자자를 유치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자기들 금리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그만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성장, 그리고 재정 문제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마지막 한 조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퍼즐 조각은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 네,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로 쉽게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어쩌면 영영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른 거죠. 그 불안감이요.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작년 내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왜 유독 그 시점에 금리를 이렇게까지 밀어 올리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까요?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시장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는데 30점짜리 성적을 80점으로 올리는 건 비교적 쉽지만 80점에서 90점으로 올리는 건 훨씬 어려운 것과 같다는 거죠. 아, 그렇죠.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9%가 넘던 물가를 3%대까지 끌어내리는 건 성공했지만 거기서 목표치인 2%까지 가는 마지막 1마일이 너무나도 험난한 거라는 걸 모두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라스트 마일. 네.
심지어 연준조차 공식적으로 물가 목표 달성 시점을 2028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 인플레이션이라는 병이 급성질환이 아니라 만성 고질병이 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준 셈입니다. 하이어 폴 롱거.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래 지속될 거라는 말이 이제는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거의 시장의 상수가 되어버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엔 3% 금리라고 하면 엄청 높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왠지 그 정도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느낌마저 드니까요. 금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 이른바 뉴노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저금리 시대의 기준점 자체가 위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은행의 단기적인 정책 방향보다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금리를 움직이는 더 강력한 힘이 된 한 해였습니다. 와, 환율 시장은 정말 한편의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네, 기존의 설명 방식들이 거의 통하지 않았죠. 작년 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두가 달러 초강세를 예상했죠. 그런데 갑자기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이야기가 돌면서 1480원대 환율이 순식간에 1340원대까지 급락했다가 그랬다가 다시 1480원대로 돌아왔죠. 완벽한 V자 반등이었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펀더멘털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갔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동시에 어긋났죠. 하나씩 짚어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첫째,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 또 10년물 국채금리 차이가 모두 줄어들면 원화가 강세로 가야 정상인데 오히려 약세를 보였어요. 자료 그래프를 보니까 두 변수가 명확하게 교차하면서 반대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죠. 둘째, 미국과의 성장률 격차도 좁혀졌습니다. 이것 또한 원화 강세 요인이지만 시장은 다르게 반응했죠. 심지어 우리나라는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했잖아요. 네, 교과서대로라면 달러가 쏟아져 들어와서 환율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 다른 통화와도 따로 놀았어요. 다른 통화랑도요? 네. 달러의 전반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옆으로 횡보했는데 유독 원화 가치만 크게 떨어졌고요. 과거에 쌍둥이처럼 움직이던 위안화와도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고 오히려 최근에는 일군 엔화랑 매우 흡사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왜 원화만 유독 약세를 보이는 걸까요? 여기서 기대 심리와 쏠림 현상이라는 변수가 등장합니다. 쏠림 현상. 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이런 장기적인 믿음이 형성된 겁니다. 한국의 국내 투자 수익률이 해외보다 낮으니까 앞으로도 해외 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 아, 달러는 결국 오른다는 그 기대가 쏠림을 만든 거군요. 그렇죠. 혹시 코로나 시절 마스크 대란 기억나세요? 그럼요. 집에 마스크가 있어도 5년 못 사면 영영 못 산다는 공포심에 모두가 줄을 섰죠. 바로 그 심리입니다. 미래의 수요까지 현재로 끌어오니까 수요는 폭발하고 공급은 자취를 감춰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필요할 달러를 모두가 지금 사려고 하니까 단기적으로 환율이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튀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미래의 수요를 현재로 당겨오는 그 강력한 심리가 펀더멘털을 이겨버렸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그런 비이성적인 쏠림 현상이 비단 환율 시장에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초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떠올려보면 말이죠. 맞습니다. 환율 시장을 움직였던 그 쏠림이라는 키워드가 주식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지만 더욱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작년 초만 해도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거의 밈처럼 유행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너도 나도 미국 주식으로 몰려갔고 심지어 동네 초등학생들도 삼성전자를 욕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가장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건 바로 코스피였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란이었죠. 네, 소외되었던 자산이 한 번에 서름을 푸는 듯한 한풀이 장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반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이죠? 먼저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5년이라는 긴 관점으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5년으로요. 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최고의 투자처는 달러로 산 금이었고 그 다음이 나스닥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작년에 폭발적으로 급등했지만 5년 전체 수익률로 보면 유럽 증시를 겨우 앞지른 수준에 불과합니다. 와, 5년으로 넓혀보니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작년에 그 뜨거웠던 환호성이 사실은 지난 4년간의 처참했던 부진을 겨우 만회하는 수준이었다니. 이건 마치 오랫동안 꼴찌하던 학생이 기말고사 한번 잘 봤다고 갑자기 전교 1등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시장의 대세론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아, 모두가 미국이 최고다라고 외치며 달려갈 때 텅 비어있던 한국 시장이라는 빈집에서 가장 화려한 파티가 열린 셈입니다. 빈집에서 열린 파티라니 표현이 재밌네요. 네, 모두가 외면할 때 오히려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역발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거죠. 결국 언제 어디서 파티가 열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료 속 다른 자산 차트를 보면 그 점이 더 명확해집니다. 지난 5년간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한 금 역시 작년에 급등하기 전까지 거의 4년 가까이 지루한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4년이나요? 네, 어떤 자산이 언제 어떻게 빛을 발할지는 그 누구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측 불가능의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전략은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차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대세론이라는 공식마저 깨졌다는 겁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의 유일한 공식은 어떤 공식도 영원히 믿지 말라는 것, 그리고 그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양한 자산을 골고루 담는 분산 투자뿐이라는 역설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 묵묵히 빈집을 지키는 것이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군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작년 금융시장은 오래된 공식과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네, 중앙은행의 의도와 시장이 따로 놀고 국가 경제의 성적표와 통화 가치가 반대로 움직였죠. 모든 것이 기묘하게 뒤틀린 한 해였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관찰을 넘어 청취자 여러분의 투자와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 낡은 지도를 가지고 미래라는 새로운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는 한 해였습니다. 네, 자료에 따르면 이런 기존 질서의 붕괴는 종종 세계 경제의 거대한 판이 바뀌는 변곡점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익숙한 경제 지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당신의 금융적인 미래를 항해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지표를 찾아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고성장 저물가 같은 시나리오가 어쩌면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판을 바꾸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